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들과 지방에서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남편은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남편은 소방공무원이었는데 2년 전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다가 순직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고인답니다. 어린 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아버지랍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가끔 남편이 너무 보고 싶답니다. 그럴 때면은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같이 여행했던 곳을 다시 가보기도 하죠. 그런데 그리움이란 참 이상해서 추억의 장소에 가면은 바로 어제 일처럼 더 생생하게 기억나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기만 하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2년간 아들과 제가 겪은 일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망도 하고 많이 울어도 봤지만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늘 남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었던 남편이 떠난 후에 일어난 사연을 이렇게나마 적어봅니다. 남편은 2년 전 다른 날과 변함없이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은 몸살이 돈다면서 많이 피곤해했답니다. 그 시기에 출동 횟수가 많아서 피곤이 쌓이고 있었어요. 주말에 아들과 캠핑 가기로 약속까지 하고 출근을 했어요. 남편은 그날 화재 진압 출동 전까지 아들과 함께 가기로 한 주말 캠핑에 들떠서는 캠핑장 예약도 하고 차 트렁크에 있는 캠핑 도구들도 정비했다고 동료들이 그랬습니다. 아들도 아빠랑 주말 캠핑을 갈 거라고 들떠 있었죠. 그런데 그 밤에 남편은 떨어지는 불기둥소에 갇혀 체가 되어 돌아왔어요. 그날 이후 아들과 제 인생은 벼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30대 후반에 늦은 결혼을 했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30대 중반부터 할어머니를 모시고 여행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서 좀 자유롭게 살았어요. 결혼은 물론 생각이 없었죠. 덕분에 제 30대는 온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 여행도 소문난 곳은 거의 다 가봤으니까요. 오래 혼자 살던 저는 가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경치 좋은 사찰들에 여행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어머니는 절에 가시면은 언제나 등 하나씩을 다시더군요. 나 죽으면 이 험한 세상 너 혼자뿐인데 절마다 등 밝혀줘야지 하시면서요. 어머니는 저에게 억지로 결혼을 강요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라시면서요.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 하셨죠.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동의 쌍계사의 벚꽃을 보러 어머니와 간 봄이었어요. 벚꽃 터널이 천상의 나라처럼 장관을 이루고 어머니와 저는 아이처럼 좋아했죠. 벚꽃이 떨어지는 정자에 앉아 어머니와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하얀 벚꽃 사이로 어떤 건강한 남자가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그 남자도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한 걸음씩 다가오더군요. 서로 묘한 느낌에 쌓여 참 이상하다 싶었죠. 꼭 오래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벚꽃만큼이나 가득 찬 사람들 틈에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어머니와 기분 좋은 여행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는데 제 차 앞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당황을 했죠. 혹시 이 차 주인 되세요? 제 차가 가로막혀 있어서 폰으로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난감했다 하더군요.
다른 운전자 같으면은 화를 내고 삿대질도 할 텐데 아주 정중하더군요. 그런데 차에 탄 그 남자의 일행 중 한 사람이 무서운 목소리로 아줌마, 차 좀 빨리 빼줘요. 우리 출동해야 된다고요. 그 말에 당황해서 급하게 어머니와 차에 타서 시동을 걸다가 시동이 꺼지고 난리가 아니었죠.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보다 못한 그 남자는 다시 제 차 옆으로 오더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 말에 안심하고는 다시 조심스럽게 시동을 걸어서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운전하던 차는 제가 비키기가 무섭게 급하게 달려가더군요. 정말 뭔가 바빠 보였어요. 그땐 경찰인가 싶었어요. 사람의 인연이 무섭고 희한한 것이 만날 사람은 꼭 다시 만나더라고요. 그것도 반복해서 말이죠. 5월쯤에 저는 어머니와 또 용궁사에 바람을 쐬러 갔어요. 어머니가 안에서 볼일을 보고 계시는 동안 저는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는 무리들 속에 그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첫눈에 알아봤죠. 이런 표정으로 가벼운 농내를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저 사람 왜 자꾸 만나는 걸까 싶더라고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번호는 그때 일로 벌써 알고 있던 터라 사찰 여행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사찰 여행 동호회가 있는데 가이드가 가능하냐는 거였죠. 저는 흔쾌히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여행 블로그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 후로 하루도 안 빼고 제 블로그에 들어와 글을 남기고 가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가까워졌어요. 그의 직장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 진심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언제나 목숨을 걸고 한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찰순례 동호회를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그 사람이 그러더군요. 1년 정도 사귀면서 틈나는 대로 전국을 다니며 여행을 했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직장 동료들과 늘 함께였지만요. 그래도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숨긴 채 호감만 가지고 있던 어느 날 저녁에 만나기로 한 카페 앞 전봇대에서 비스듬히 서서 뛰어오는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더럽게 위험하고 그래도 좋다면 우리 결혼할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와락 껴안아 버렸습니다. 저는 이미 그 사람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후로 우리는 아무도 못 말리는 닭살 커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그 사람을 친아들처럼 아꼈죠. 비번인 날은 저희 집에 와서 이것저것 고쳐주기도 하고 어머니가 만드신 비빔밥을 정말 맛있게 먹기도 했죠. 어머니는 아들 하나 얻은 것 같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최고였죠. 저희 어머니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냐면서 제 인연이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왔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죠. 남편은 군대 제대 후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때까지 소방대원으로 현장에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해냈던 거였어요. 사람들도 많이 구출해서 상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진심으로 남편이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준 하늘에 늘 감사했죠. 그날 그 시간에 모처럼 다른 대원들과 봄날 쌍계사 벚꽃 구경을 왔던 남편. 그날 우리의 인연은 아마도 천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나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은 나이 40이 다 되어서도 별로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나이까지 진실된 사람을 찾았던 거니까 말이죠. 그리고 내가 찾던 그 진실된 사람이 남편이라는 걸 저는 첫눈에 알아봤고 믿었으니까요.
시댁에서도 나이 40 다 되어가는 아들이 장가간다니까 무조건 찬성하시더군요. 그런데 시댁 어른들은 아들이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직장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안전에 대한 걱정은 고스란히 저희 어머니와 제 몫이 되어버렸죠. 남편이 현장에 투입되어 출동할 때마다 어머니와 저는 마음을 졸였고 무사히 돌아오면 너무 기뻐서 잠도 안 자고 남편을 기다렸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와 제 모습에 처음에 많이 놀라고 당황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어머니는 더 열심히 기도를 올렸고 더 열심히 절에 가서 등을 환하게 밝히시더군요. 남편은 제 친정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보다 더 진심으로 위하고 섬겼어요. 원래 따뜻한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보나 봐요. 결혼 후 저는 자식을 꼭 하나 가지고 싶었답니다. 남편도 저도 나이가 많아 쉽진 않았지만 꼭 남편을 닮은 자식을 하나 낳고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저는 근처 절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요. 그냥 간절함이었죠.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나이 40 다 되어가는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를 꼭 귀한 보석 대하듯 했어요. 너무 애지중지했죠. 남편에게 받은 사랑은 평생 아들에게 다 줘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노산인 탓인지 임신 후 입덧이 너무 심해서 물만 먹어도 토할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원을 해서 영양제로 버텼는데 임신 5개월 때부터는 침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임신 말기에는 또 부정이 와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래도 아들은 3.5kg로 건강하게 태어났고 저 역시 출산 후 다시 몸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작은 아이를 매일 저녁마다 물고 빨고 난리도 아니었죠. 원래 남편은 정도 많고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 나이까지도 부모님과 형제를 뒷바라지하느라 사실 변변하게 모아둔 돈도 없었죠. 그러니 저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결혼 후에도 남편은 시댁에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좋은 마음으로 남편의 뜻을 따랐어요. 그런데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남편은 화재 현장에서 순직을 했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눈앞이 캄캄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오는데 시댁 식구들이 모두 둘러앉아 저를 부르는 겁니다. 남편의 보상금에 대해 얘기를 하더군요. 아직 탈상도 안 했는데 벌써 보상금 의논을 하자는 겁니다. 옳게는 연금으로 평생 살 수 있잖아. 그러니 보상금은 우리한테 양보해야지.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동생이, 그것도 그렇게 순전하고 착한 동생이 죽었는데 보상금을 저 혼자 챙길까봐 아예 쐐기를 박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는 좀 얼떨떨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부터 남편의 형제들 누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은 생각인 거예요. 아들과 제 인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들 살궁리만 하더군요. 보상금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 그 의논을 하는 거 있죠. 저는 화가 나서 그 보상금 못 드린다면서 남편 목숨값인데 아들에게 다 줄 거라면서 딱 못을 박았어요. 다들 저를 잡아먹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남편 장례를 치르고 2달쯤 후에 친정어머니가 위암 말기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된다고만 알고 계셨어요. 저는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너무 과분한 상을 많이 받아서 이제 다 가져가나 보다. 이렇게 말이죠. 어머니 병원비로 오래 살던 집도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면서 점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만 갔죠. 그렇다고 남편 보상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3개월 후 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에도 어린 외손자와 저를 두고 가실 수가 없었던지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초상을 치렀습니다. 우리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온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시누이가 몰래 저희 어머님 집에 도둑처럼 문을 따고 들어와서 남편 보상금 든 통장과 도장을 찾아가 버린 겁니다. 계좌를 확인해 보니 이미 돈은 다 빼낸 후더군요. 저는 어린 아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나쁜 사람들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